오늘은 초이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초이는 그야말로 이 대둔사는 원래, 이 대둔사라는 건 원래 뭐 옛말로 뭐 한듬 뭐 이랬다고 그래요. 그 우리말로 한듬이 뭔지 모르지만, 그러다가 그게 대둔, 한이라는 큰 단어 대둔 하다가 대둔사로 적였는데, 그 뒤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이걸 이 대응사로 고쳤다고 그러는데, 사실 두륜산만 해도 그 두륜을 갖다가 두륜이라는 걸 갖다가 윤이라는 걸 갖다가 이 박휘륜자를 쓰는데,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. 두륜사라는 게 원래 곤륜산에 윤자를 써야 돼요.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, 두륜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저 중국의 그 곤륜산에서부터 그 기운이 쫙 북방으로 뻗쳐가지고 이 아시아 대륙을 훑어가지고 그 중간에 그 길을 모은 데가 백두산 아니에요. 장백산, 중국 사람들은 장백이라고 그러지만, 대흥안령을 거쳐서 그 백두산에 온 것이, 백두산이 백두대간으로 뻗쳐 쭉 여기까지 내려오다가 끝난 데가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. 그래서 곤륜산과 곤륜산의 륜과 백두의 두를 합쳐서 두륜산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. 그러니까는 그 아시아 대륙의 그 광활한 기운이 최종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데가 이곳이고, 여기가 땅끝 마을 해남이라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의 모든 기운은 여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. 여기에 뭉쳐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이죠, 초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초이선사를 솔직히 말해서 뭐 알기는 알았지만, 제가 전문적으로 그 연구를 참 부실했는데,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초이를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. 여기 오느라고. 그래서 그 초이 전집이나 이런 걸 다 보내줘가지고 초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, 아마도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인해서 제가 평생 초이를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. 초이라는 인물을. 여태까지 너무 초이를 말한 사람들이 조금 좀 빈곤한, 앞으로는 대학자들이 더 많이 달려들어서 이 초이라는 분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해요 제가. 근데 이 초이라는 분은 지금 여기 도지사님도 와 계시지만, 그 우리 도청이 있는 데가 어디요? 무안이잖아요. 무안, 목포 위에. 거기 무안 삼양면이라는 데에 신길이라고, 신기마을이라고 그랬는데, 초이가 나중에 40살이 돼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찾질 못해요. 자기 집이 어딘지 찾질 못해요. 다 결국 그 부모 선산, 자기 저 산소는 기억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이미 세속을 초월한 사람이 왜 고향은 찾았던고 하고 한탄하는 장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그 초이선사가 태어난 곳은 잘 모르지만, 하여튼 삼양면, 지금 무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. 무안 사람이라고. 여기 무안 사람이 있어요? 프라이드를 좀 가지세요. 무안의 이 지기가 배출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에. 그런데 이 무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5살 때인가 개천에 물에 풀러랑 빠진 모양이었다. 이게 꼭 심청전에 그 누구죠? 그 심청의 아버지가 왜 물에 빠졌던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.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, 하여튼 이 초이선사를 물에서 그때 스님이 지나가다가 얘가 빠져 죽을 거야 이러는 거 갖다가 들어가서 건져줬대요. 그 건져준 스님이 운흥사라고, 그게 어디냐면 나주 다도면 용덕산에 있습니다. 다도면에 있는 운흥사라는 데에 벽봉 스님이라는 분이에요. 벽봉 민성,
이 스님이 끄집어내줬다 이거예요. 그러고 나서 그 인연으로 인해서 결국은 15살 때가 딱 우리 서기로 말하면 1800년이요. 1800년. 그러니까 정조가 이제 죽죠. 그 해. 그 1800년에 이 사람이 15살 때에 그 운봉 벽봉 민성 스님 밑으로 출가를 합니다. 출가를 해요.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인연이 있겠죠. 5살 때 그렇게 이제 저 스님이 나를 구해줬구나. 내가 불가에다가 이 투신할 그런 운명인가 보다.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는데 15살 때 출가를 했는데 벌써 이 사람이 그 출가를 한 지역이 그 운흥사 그 지역이 벌써 그 지역에 차나무가 많았대요. 우리나라에 그 당시 뭐냐면 차라는 게 우리가 원래 뭐냐면 이 차라는 게 이 시대적으로 이 차와 술이라는 문화가 이게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세로 말하면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술 문화가 됐어요. 술 문화가. 한국 사람들 하면 술 잘 먹는 사람 없어요. 어디든지 앉으면 그냥 반주를 하겠냐고 그래. 술부터 먹자고 그래. 밥보다 술이 더 중요한 민족이 돼버렸어. 근데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은 이거 문제가 많아요. 러시아도 술로 망하는 나라 아니에요. 그래서 한국 사람 술 마시는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우리 조선 민족이라는 게 이 신라부터 고려조를 통해서 술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셨어요. 차를 많이 마셨어요. 그렇게 해서 뭐냐면 차라는 게 들어온 것이 저 신라 흥덕왕 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들어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유구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다경을 지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이 차가 들어와요. 그래서 차나무를 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려자기 같은 거 보면 고려자기라는 건 전부가 닭이에요. 고려자기라는 게 전부 이 찻잔이랑 차와 관련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고려만 해도 완전히 차문하고 이조 중기만 해도 우리가 전체가 뭐냐면 이조 초엽으로부터면 차문화예요. 차. 우리가 그만큼 차가 아주 왕성했던 나라인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미치광이가 자기가 중국에서 천자를 노릇을 해야겠다. 이 일본의 이 외놈들 평정한 거는 내가 성이 차지 않는다고 가서 중국에서 황제가 되겠다고 한국에서 그 길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말이에요. 그 사실은 이 사람의 그 말이 굉장히 황당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이라는 게 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게 정규군이 30만이 있었어요. 당대에. 그리고 일본은 뭐냐면 조총이 있었어요. 이게 서구에서 이게 차비에르니 이런 사람이 다 들어와가지고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당시 무기도 뭐냐면 장창을 개발을 했습니다. 이 서구에서 이 장창이 들어오거든요. 우리나라 창이라는 게 한 3m, 길어봐야 3m 정도인데 보통 장창은 5, 6m예요. 그걸로 푹 찌르니까 앞에서 선두가 나가면 당해낼 수가 없죠. 그렇게 해서 일본 놈들이 좌우지간 전 세계를 평정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면 이 사람이 차에 미친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전부 중국에서 우리 차기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뭐지 이렇게 분청이라고 지금 분청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분청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 청자가 조금 이렇게 서민화된 형태거든요. 그 굽는 거라든가 이런 청자하고 같아요. 근데 이 분청 사기 같은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막그릇이라고 그래서 천시했는데 그거 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야 이 중국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예술품을 서민들이 쓰고 앉았냐 이럴 정도로 하여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. 하여튼 그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조선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
차 문화가 오늘 일본에 굉장히 그 많은 뭐 차도 그러면 뭐 일본인들 뭐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시키고 뭐 아주 복잡하게 그냥 따라 먹으면 되는 거지. 뭐 그 일본의 차도라는 게 다 그게 사실은 한국에서 넘어간 거예요. 한국 거예요. 그게 백제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이 차 문화가 일본의 사람들은 격식을 좋아하니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전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 한국의 차도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그야말로 우리가 차 문화를 가진 건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우리가 피폐해졌습니까? 그러고 나니까 차라는 게 점점 사라져요.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나라 차 문화라는 게 사라져요. 왜냐하면 그렇게 그 피폐한 데서 뭐 차 마실 여유가 있어요? 그리고 우리 한국은 차 문화가 사실은 중국처럼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산천이 수려하니까 물이 워낙 좋잖아요. 물맛이. 그냥 생물을 마셔도 그게 최고의 차지. 사실은 샘물 하나 떠먹으면 그 최고의 차인데 중국에는 그런 물이 없거든요. 반드시 걔들은 다려서 물을 여과시켜야만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그렇게 좋은 물이 없어요. 그래서 후기로 가면서 차 문화를 상실했죠. 그래서 우리가 차를 안 마시게 돼요. 점점. 그래서 다가다가 오직 승려들만 그 고고하게 그 내려오던 우리의 차 문화를 지키고 있었어요. 그거를 초이가 이 벽봉 스님 밑에서 우선 배우게 되죠. 아시겠습니까? 이제 이런 인연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15세 출가했다가 19살 때 어디를 가냐 하면은 그 월출산을 간단 말이에요. 거기 영암 도갑사 있고 거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월출산이라는 산은 영험스럽기로 말하면은 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금강산에 뒤지지 않습니다. 진짜 그 우리나라의 이 월출산이라는 건 이건 이 두륜산에 사실은 그게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그 맥이 거기서 다 오죠. 근데 이 월출산이라는 게 이게 진짜 영험한 산이거든요. 거기 가서 보면은 그 기운이 보통이 아니에요. 월출산이라는 거를 영암 분들 여기 계시면 내가 영암 군수한테도 항상 얘기했는데 이 월출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. 월출산을 잘 보존하라고 그러는데 이 인물이 뭐냐면 이 초이가 19살 때 월출산을 갔다가 밤에 이렇게 그 월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 남해 바다가 쫙 비치는데 거기서 달이 이렇게 뜨는 장면에서 그냥 무슨 선을 한 게 아니고 그 장면을 보고 득도를 했다고 그래요. 오도송이 그때 나와요. 그러니까 19살 때 월출산에 혼자 가서 달 뜨는 모습을 보고 득도했다. 그때 뭐 오도송이라는 이런 건 남아있지도 않고 사실은 잘 모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야,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개호를 한 것이구나. 내가 그 월출산에 가서 나도 그 비슷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득도라는 건 인간에게서 무슨 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월출산에 올라갔다 밤에 쫙 그 달이 수면에 비친 모습을 보고 오도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득도를 하고 나면은 이제 스님들도 항상 그 오도송을 짓고 나면은 득도를 하고 나면은 스님의 품격이 달라지죠. 항상 이 득도를 한다고 하는 게 그러고 나서는 바로 22살 때 1807년입니다. 22살 때가 22살 때 그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최고의 대사찰이 대둔사니까 그 스님이 득도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은 큰 절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들어가 가지고 승려가 되는 게 최고의 영예죠. 그래서 운봉사를 운흥사를 나와서 여기 오게 되는데
이때 여기 삼장법사 완호 스님이 계셨단 말이죠. 완호 스님이라고 호랭이를 가지고 논다. 그래서 완호잖아요. 완호, 호랭이 호자에다가 호랭이를 갖고 놀 정도로 도력이 대단한 스님이셨죠. 그래서 여기 뭐 호랭이가 많이 그때는 출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완호 법사한테 구족계를 받으면서 그때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사략이라는 중국 문헌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식목시라고 이초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 열매를 따먹고 풀 옷으로 옷을 해 입으니 이것이 정말 안빈낙도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즐거운 삶이 아니겠냐. 그래서 그 스님이 이 재주가 워낙 탁월한 인물인데 이 인물에다가 그때 구족계를 쓰면서 풀옷 그 몸을 풀로 가리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초이라는 이름을 줬어요. 완호 스님이 초이라는 이름을 줬어요. 그러니까 그냥 풀옷을 입고 풀로 몸을 가리고 산다 정도로 이 양반의 평생이 사실은 그렇죠. 이 초이라는 분이 그래서 풀옷을 저기 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완호 스님 밑에 그 두 제자가 더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뭐냐면 호의 하의 그랬어요. 힐호자에서 호의가 있었고 그 밑에 연꽃 하자에서 하의가 있었는데 막 그 연속성에서 호의 하의 초의를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초의가 그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둔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. 하게 되는데 이 초이라는 사람은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벌써 이때가 되면은 나이가 22살이고 그런데 그 족보를 따질 수가 없어요.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정도 되면은 벌써 20대 이 양반 학문이라는 건 대단했는데 이 학식과 이게 뛰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를 했는지는 내가 알 길이 없어요. 사람들이 그 방대한 학식과 특히 사실은 우리 한시라는 건 시를 짓는다는 그냥 짓질 않거든요. 반드시 운을 맞춰야 됩니다. 운을 맞춰야 되고 이 평칙이라는 게 다 맞아야 되고 운이라는 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그거 지키기가 하도 귀찮아서 나는 평칙 운만 맞추고 난 평칙을 안 맞춰요. 왜냐면 평칙이라는 건 중국말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 말은 평칙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막 지어버려 그냥. 그 옛날 스님들도 사실은 평칙을 맞추지 않고 대가 운만 맞추거나 우리 아주 해탈한 스님들은 그 뭐 오도성이고 다 보면 운도 안 맞추고 그냥 져버리거든. 그런데 한문이라는 게 워낙 그 축양미가 있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한시를 짓게 되는데 우리나라 역대에서 이미 20대에 초이만큼 한시를 잘 쓰는 사람은 한국 역사상 저 원효로부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. 초이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이 사람이 대단한 시인이었어요. 시는 상당수가 남아있는데 이 양반의 산문은 안 남아있어도 시는 엄청나게 남아있는데 그 시를 보면은 야 정말 죽여줘요. 나도 한시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여줍니다. 자 박수 좀 치고 이 초이 선상의 시가 아주 죽여주는데 그 죽여준다는 게 뭐냐면 스님 냄새를 하나도 안 펴요. 불교적인 용어를 안 써요. 이 사람은. 이 초이의 시의 특징이 뭐냐면 불교 냄새를 안 펴요. 그런데 그걸 깊게 이해하면 전부 불교의 가장 높은 경지예요.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어디 가서든지 앉으면은 이 시서회를 하거든요. 스님들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 정약용의 그 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나한테 교류하는데 그 북한강에서 배를 띄워놓고 쫙 앉아가지고 거기서 시를 쓰는 거예요.
그러면 거기다가 운이 딱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쓰는 거지. 강산을 읊어가면서 서로 뭐 놀리기도 하고 그런 시회를 쫙 하는데, 그런데 초이만 앉아 있으면 이게 재밌어지는 거라. 이 문사들이 보면 초이를 불러와라. 초이를 절로 해남에서 좀 데려다가 좀 같이 놀자. 그래서 초이가 나타나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. 그만큼 뭐냐면 초이는 시의 재능이 탁월했어요. 그것이 뭐냐면 이 평생 이 초이는 이 시의 경지로서 그 당시 모든 한국 지성계를 제압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. 우리가 그러나 물론 이 그때 뭐냐면 바로 여기 들어온 다음에 그때 불행하게 누가 여기 전부 탔던 모양입니다. 불이 그때 대화재가 났어요. 1800 초년에 여기 대흥사가 아주 이게 싸그리 탔어요. 그래가지고 그 타서 이 천불전을 짓고 뭐 이 다시 그 불사를 이뤘을 때도 그때 20대인데도 26살 때인가 그때도 뭐냐면 초이가 전부 이 단청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랬으니까 초이의 이 그림 능력 이런 것들이 놀라웠던 거죠. 초이가 그린 그 보살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신필이에요. 이게 저도 그림을 그리거든요. 여러분들 내가 그 차이나는 돌 하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으로 말한다면 문인화는 돌밖에 없습니다. 그거 알아둬요. 문인화라는 거는 한시를 쓰고 학자적인 경지에 도달한 문인들이 옛날엔 전부 뭐냐면 글이라는 걸 전부 붓으로 썼기 때문에, 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컴퓨터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붓이라는 게 읽잖아요. 읽다 보면은 그림도 저절로 그려져요. 그렇기 때문에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문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문인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뭐냐면 이런 걸 예술도 보다 순수하게 그 그림이라는 게 이 차선일여라는 말이 있듯이 이 차라는 게 뭐냐면 유구의 다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지만 차라는 거는 기본이 하악이에요.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면 하악이 시키는 거예요. 이 상기를 안 시키고 술은 어떻게 돼요? 상기죠. 술은 사람을 흥분시키고 뻘겋게 되니까 뭐냐면 이 불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게 술이요. 그냥 사람이 나른하면 술을 먹이잖아. 술을 먹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는 그런 거 없잖아요. 차를 마신다는 건 기가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기가 내려가게 만드는 건 이게 좋은 거예요. 왜냐하면 사람이 열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 하체가 따뜻해져야, 이 열이 내려가서 하체가 따뜻해져야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차를 마시면 뭐냐면 소변 대변이 잘 통하고,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머리가 청정하고 이게 빈 것 같고, 여기서 그냥 그 금강산 그냥 벽계수가 흐르는 것이 이렇게 맑은 기운이 돌 적에, 그래서 뭐냐면 다선일여,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 자체가 선정에 드는 거와 똑같은 경지다 그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이게 초이선사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이 차를 마신다는 것과 이 선정에 든다는 것이 같은 것이다. 일여한 것이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차문화 그 자체를 하나의 그 자체를 선으로 생각한 거예요. 선이라는 게 따로 있고 뭐 면벽해가지고만 그게 선정이 아니라 바로 차를 마시는 것이 곧 선이다.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 그림 보면 경지가 대단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이 사람의 족보가 내가 찾을 수가 없어요. 그러나 당대 뭐냐면 초이 시대 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화풍으로 말한다면 이 초이는 뭐냐면 굉장한 세필입니다. 그 초이의 글씨를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 주사하고 나중에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하지만은 주사체가 하나도 없어요. 주사의 영향을 절대 안 받았어요.
나는 그게 초이의 위대함이라고 말해요. 이 초이의 글씨를 보면은 추사의 영향을 역으로 받지를 않았어요. 추사랑 교류한 사람 치고 추사체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. 근데 초이는 이미 추사 이전에 확고한 자기체가 있었다는 얘기죠. 글씨를 보면은. 그리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. 추사가 배웠지 초이가 추사한테 배우지는 않았어요. 내가 보기에는. 그런데 그것을 뭐예요? 이 추사하고 이 누구야 다산하고 추사가 이 다산과 초이가 처음 만났을 때가 24살이었거든요. 초이가 24살 때 여기 내려오는 다산을 만났는데 그때 다산의 나이는 48살이었어요. 그러니까 한 세대가 높은 분이죠. 그때 다산의 나이는 48살이었어요. 그러니까 한 세대가 높은 분이죠. 다산은. 그런데 그때에 태어나 그 해에 초이가 그 다산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진도에서 소치허련이 태어나요. 그 해 소치가 태어나요. 그래서 그 소치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 일제함에 와서 그 초이의 시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소치가 그 허련이 뭐냐면은 그 초이의 그 어떠한 화풍을 불화지만 그 화풍 탱화 그리고 이 근처에 초이가 그린 탱화도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받은 거예요. 받고 소위 말해서 이 남종화의 이 지금 5대, 6대에 걸치는 이 남도의 소위 말해서 이 화풍이 그야말로 이 초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초이는 우리나라의 남종화의 아주 원천이면서 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초이라는 분은 하여튼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결국 이 양반이 뭐냐면은 처음에 어떻게 다산을 만나게 되냐면 다산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해도 되나? 이게 얘기를 내가 하다 보면 막 10시간도 할 텐데 이건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죄진 거야.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초이라는 사람들이 산 시기를 보면은 정순헌철까지 고까지도 다 내려가는데 이 정순헌철인데 그 시대인데 이 정조라는 분을 아시죠? 이 정조왕 때 정조대왕 때 그 우리나라의 위대한 학자들이 대거 배출됩니다.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학자들은 근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도올 김용옥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정조 시대의 학군이 나라를 기른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뭐 그야말로 연암 박지원이니 뭐 이 박재관이 박재관은 바로 추사 김정희의 선생이고 그리고 그 뒤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다산 정약용이 이 강진에 위후배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다산을 대표적으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알지만 사실은 정조시대에 다산을 능가하는 학자들이 많아요. 여러분들이 모르는.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연천 홍석주라든가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풍홍달서라는 말 아세요? 풍홍달서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최고 학자들의 주류가 뭐냐면 경화사족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서울의 토주대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풍산홍씨 우리 엄마가 풍산홍씨요. 풍산홍씨랑 달성서씨 서청원이가 달성서씨야. 근데 이
풍옹달서가 뭐냐면 어마어마했어요. 그 당시 뭐냐면 이 홍씨 패밀리가 그 당시 엄청났습니다. 엄청났고 이 서씨 이 가문의 형제들이 대단했습니다. 대단했어요. 걔들은 뭐냐면 서울서 꼭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. 옛날에 경기 서울 뭐 그럴 때 우리 때만 해도 경기 서울 못 들어간다고 나도 내 조카들은 다 경기 들어가는데 나는 보성 들어가지고 맨날 그 아주 그 컴플렉스에 젖어 산 놈인데 그 당시 뭐냐면 지식인으로서 출세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? 과거를 합격해야지. 근데 이 풍옹달서 집안들을 보면은 이 서씨 집안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 임원 경제지를 쓴 누구지? 서유구라든가 뭐 이 집안들 보면은 그냥 뭐 형제들이 그냥 뭐 너 올해 가서 볼래? 시험 볼래? 형 먼저 가서 보셔. 나는 다음에 보겠어. 그러고 그냥 한 패밀리인데 그냥 가서 보면은 그렇다고 부정이 아닙니다. 가서 보면은 다 장원해요. 내년에 내가 장원할게 가시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서 그 형성된 경화사족들은 벌써 옛날에는 사실은 이 지방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는데 조선 후기 정조 때 가면은 이미 서울의 토백이들 세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들이 축적된 이 노하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지성계를 이런 사람들이 쫙 쓸고 있을 때 정약용은 저쪽 지금 어디지 거기가 그 양수리 저 위에 그 별로 이 다산 정약용만 해도 그 뭐 행세하던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다산은 워낙 걸출한 인물이었죠. 그런데 그 다산 집안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천주학에 미쳐버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실은 뭐냐면 천주학을 배운다는 게 뭔 죄입니까 그게?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지. 그건 불교든 천주학이든 자기들 공부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신념으로 살겠다는 건데 이 조선 왕조는 이 썩어 빠진 조선 왕조가 뭐냐면은 그들을 탄압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갔는데 그 장기에 가서 처음에는 장기가 저 포항 밑이잖아요. 거기로 유배를 원래는 갔어요. 그런데 거기서 그때 뭐가 터지냐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라는 게 터지잖아요. 그 황사영이가 불란서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함대를 보내가지고 저 조선을 좀 침략해가지고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런 그 망측한 내용이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지만 탄압을 받는데 나라를 갖다가 그 불란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망측한 편지를 써가지고 발각이 됐잖아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이거 하는데 그 황사영이가 누구냐면은 그 정약용의 제일 큰형 정약현의 사위예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와장창 서리를 맞는 거죠. 그래서 정약용이는 거기서 끝날 건데 다시 불려가지고 이 강진으로 오게 되죠.